뭐 얼만큼 더 갈 거라고 예상한다는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세계 금융위기 때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상승할 확률도 매우 높다. 지금 시장은 뭐 그 어느 때보다도 주식하기 좋을 때다. 단기 급등을 많이 한 상태야. 지금 추격 매수가 안 된다는 거죠. 여의도의 워렌증권학원 원장 김영우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성원 덕분에 오늘도 다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시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더욱더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엔비디아 예측을 해주셨는데 예. 지금 사도 고점 아니고 한 800불, 900불까지 볼 수 있다. 예. 와, 근데 그 진짜 어떻게 그렇게 딱 지금까지 이렇게 딱 올랐어요. 네. 그만한 근거가 저거였잖아요. 네. AI 인공지능 관련 사업이 1900년 초반에 네. 철강, 정유, 자동차 산업과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뭐 어느 정도 이제 맞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 네. 또 이게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는데 이것도 원장님께서 작년에 이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이게 이런 거 미국 증시의 그를 예측하려면 사실 그 달러 패권을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 네. 달러 패권을 이해하려면 이제 뭐 그 페트로 달러까지 국제 유가는 달러로만 거래되는 페트로 달러 뭐 이런 얘기도 나와야 되고 이제 그 유대인의 자금 뭐 이런 얘기도 나와야 되고 뭐 로스차일드까지 막 나오고 뭐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 다 이해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쉽습니다. 사실은. 네. 뭐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도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지금 금리 상황도 맞물려서 저는 앞으로 한 상당히 오랫동안 미국 증시는 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일각에서는 거품 논란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거를 구체적으로 보면 빅테크가 다 끌고 가는 거지 영무 양극화돼 있고요. 그래서 닷컴 버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뭐 일단은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하고 그다음에 뒤로 가서 이제 거품 논란까지 같이 얘기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스닥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조금 늦었어요. 가장 먼저 이제 다우 지수가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었고 두 번째 이제 S&P 500이 사상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고 나스닥은 왜 늦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스닥 100은 일찌감치 작년 12월 19일 날 직전 고점을 넘었어요. 나스닥 100은. 근데 보통 S&P 500 다우지수는 30개 종목을 주요 업종 대표 종목 30개 종목이지만 나스닥은 나스닥 100을 얘기 안 하고 나스닥을 주로 얘기하잖아요. 나스닥 안에는 막 부실기업도 무진장 많은 거지 얘가. S&P 500만 해도 미국에 상장되고 500개 종목을 추린 거잖아요. 나스닥은 아주 부실한 기업들까지 다 포함한 지수다 보니까 사실 정확히 그거랑 비교하려면 나스닥 100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나스닥 100은 12월 19일 직전 고점을 넘었어요. 이미요. 그래요? 예, 넘었고. 그렇구나. 뭐 그래서 나스닥이 늦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나스닥마저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지수를 끌고 갈 때는 아까 매그니피센트 주요 7개 종목이 증시를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통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 대형주들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얘들이 어느 정도 자리에 가면 그다음에 이제 후발 종목들이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앞으로는 러셀 2000, 중소형주 2000 그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거죠. 전체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3월 달을 저점으로 S&P 500이 6.6배 올랐고요. 최고점까지. 직전 고점까지. 그 나스닥이 9배 올랐어요. 9배. 지수가 S&P 500이 6배, 나스닥이 9배 오른다는 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이게요. 지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로 생각하면 미국 증시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그 대규모 유동성이 있지만 그 뒤에 배경은
달러 패권이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달러 패권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달러는 미국의 화폐가 아니고 전 세계 화폐인 거죠. 어차피 달러 국가 간 기축통화 결제에서 60% 이상이 달러로 결제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세계 금융위기 때도 왕창 뿌렸지만 뭐 버냉키 헬리콥터 머니 경기 침체를 오지 않게 하려고 막 엄청나게 돈을 뿌렸지만 이번에 코로나19 때 그 당시보다 10배 가까이 뿌렸다 하거든요. 그 얘가 증시로 소화가 돼야 되는 거야, 소화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는 지금 이미 직전 고점을 넘었으니까 어나더 레벨로 올라섰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는 지나봐야 아는 거죠. 아무도 뭐 얼만큼 더 갈 거라고 예상한다는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세계 금융위기 때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상승할 확률도 매우 높다. 와. 지금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 금리가 계속 상승해야 되는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다 보면 그 첫 번째는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뭐 엄청나게 급등해서 2022년 7월 달에 그 물가 상승률이 9% 오르고 막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단숨에 5.25에서 5.5%까지 올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올 게 뭐냐면 이제 경기 침체가 왔어야 돼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그 애플도 테슬라도 메타도 아마존도 대규모 해고를 했어요. 네. 대량 해고를 했는데 대량 해고를 하고 나면 실업자가 늘어나면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안 온 거예요. 이게. 지금도 완전 고용 상태야. 3점 몇 %예요. 그 실업률이.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되니까 경기 침체가 안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연착륙이다. 그대로 가자. 뭐 이렇게 하고 가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예상과 달리 그 대규모 대량 실업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늘어나지 않은 그 배경에는 이제 트럼프 때부터 되돌아가요. 트럼프가 이제 불법 이민자들 막 추방하고 그 멕시코와 경계에 큰 철로 벽을 세우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기조를 바이든 정부도 계속 연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를 계속 채용하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부족한 거야. 부족하니까 이제 당연히 그 실업률이 완전 고용 상태를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제 2%대에 거의 근접하고 있어요. 근접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기준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가 가장 대표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거든요. 돈을 시중에 뿌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는 거죠. 금리를 놔주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연준에서도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피벗은 선언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는데 뭐 시장에서는 뭐 3월 금리 인하 기대감 90%다가 5월, 6월 뭐 이렇게 하다 지금 6월 기준금리 인하 첫 번째 인하 기대감이 70% 정도라고 하는데 연준에서는 이제 뭐 3분기 돼야지 뭐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어쨌든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하할 거라는 거죠. 네. 기준금리 인하할 거라는 거 기대감만 갖고도 정치는 하락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친다는데. 네. 예.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있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 때 엄청나게 돈을 뿌렸어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막 뿌렸다고요. 가구당 500만 원씩 막 5,000달러씩 뿌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이 유동성은 이제 앞으로 금리가 낮아지면서 양적 완화 정책하고 맞물려서 결국은 증시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예. 그렇군요. 지금 시장은 뭐 그 어느 때보다도 주식하기 좋을 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궁금한 게 네. 여기서 그 대표님께서는 진짜 작년 말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진짜 작년에는 진짜 하드랜딩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비슷한 데이터를 서로 볼 텐데 어떻게 대표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배경은 달러 패권을 이해를 해야 돼. 유대인 자금을 이해해야 되고 로스차일드가의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훨씬 좀 쉽습니다. 근데 그거 없이 지금 현상만 갖고 예측하면 하락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잖아요. 아니 대규모 대량 해고했으니까 실업률 늘어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예. 근데 달러 패권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다우 지수가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는 한번 중간에 조정을 있을지언정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이유를 설명할 거는 달러 패권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다 쓰니 미국 증시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달러 패권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학원 수업 시간에 이제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달러 패권이에요. 네. 예를 들면 국제 유가를 통한 달러 패권, 그다음에 유대인의 달러 패권, 뭐 이런 과목이 있어요. 저희 커리큘럼에. 그걸 이해를 해야지. 그거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내가 가진 투자금의 50% 절반 이상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라고 제가 여기 나와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장투. 항상 미국 주식을 우리가 예를 들면 1억 원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실까요? 그럼 미국 주식 50% 또는 60%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 배경이 그런 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또 말씀 좀 드렸었는데 닷컴 버블 부분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버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지난번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작년에도 이제 계속 버블 아니냐 얘기했을 때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는 게 어떤 거였냐면 지금 상태에서 엔비디아의 PER이 90, 100이지만 이 PER 90, 100은 그 주당 순이익이 2022년 12월 기준으로 나눈 값이다. 근데 매출이 올라간 주당 순이익이 2024년에 올라갈 걸 대비해서 그걸 가지고 나누면 PER이 40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렇게 막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그 시중에 얼마 전에 그 CNBC에서 전문가들 모여서 토론을 했어요. 지금 버블이냐 아니냐. 거기에 이제 좀 특별한 분인데 이제 무역기구인 국제자본시장협회 수석 고문인 밥 파커라는 사람이 이제 거품 논란인데 거품인데 터지지 않는 거품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거품은 거품인데 아직 터질 때는 멀었다는 거지. 멀었다. 그런 표현을 쓴 건데 파커는 이제 파커라는 사람은 세 가지 주요 특징 중에 두 가지 기반으로 거품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분명히 투자 가치를 살펴보는 건데 엔비디아의 가치 평가를 살펴보면 당연히 실제로 매우 높고 두 번째 징후는 이제 투자자 포지셔닝인데 시장 거품이 발생할 때마다 투자자들이 한 시장, 한 업종, 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건데 지금 AI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닷컴 버블처럼 뭐 그 당시에 테크 기업에 막 집중했듯이 이게 이제 거품 징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AI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게 거품 징후인데 하지만 아직은 터질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이제 거품 징후는 투자자 레버리지를 좀 많이 사용할 때 자금 조달할 때 부채를 많이 쓰거나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는 게 또 거품 징후인데 닷컴 버블 때하고 세계 금융위기 때는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썼대요. 투자자 레버리지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자 현금 포지셔닝, 머니 마켓 펀드, 포지션 기업 및 투자자 유동성 포지션을 살펴보면 현금 포지션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염려할 거품은 아니라는 거지. 두 가지 정도 징후로는 거품인데 그 레버리지가 크지 않고 현금 포지션이 현금 비중이 크니까 위험 상황은 아니다. 지금은 좀 추가로 더 상승할 여력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AI를 거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이제 말하는데 그 근거를 얘기한 거는 과거 닷컴 버블 당시에는 이제 가대 광고였다는 거죠. 근데 이 AI는 가대 광고가 아니고 실체가 있는 진짜라는 거죠. 매출도 실제가 있고 챗GPT 생성형 인공지능도 실제가 있고 실제 이제 자율주행도 거의 이제 4단계까지 임박해 있고 실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이 아니고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제 인사이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인공지능이 1900년대 초반에 철도 산업, 철강 산업, 정유 산업처럼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알 수 없다. 지금 초기 단계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사실은 거의 걸음마 단계거든요. 이제 뭐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말해주지만
학습 능력은 초기 걸음마 수준이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할 그 성장 정도가 굉장히 많이 남은 상태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AMD에 이어서 이제 거기 뭐 인텔, 하이닉스, 반도체, TSMC까지 그 반도체를 납품하는 업체들까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엔비디아가 막 계속 급등했잖아요. 그다음에 AMD가 따라서 막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처럼 그 반도체를 장비를 생산하고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상승을 크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뭐 아직은 더 많이 갈 수 있는데 단지 여기서 염려할 거는 엔비디아가 단기 급등했단 말이에요. 네. 단기 급등하면 사람 생각은 다 달라요. 그래서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아직은 더 갈 거라고 해서 쫓아 사는 사람도 있는데 단기 급등을 많이 한 상태야. 지금 1월 달부터 한 70% 급등한 상태니까 지금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추격 매수는 안 되고 포모 내가 사지 않았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하는 조바심 이런 걸 좀 버리고 이럴 때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정소문하면 내가 투자할 금액의 한 30% 미만 정도 사서 왜 이대로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사서 지켜보고 조정이나 눌림 나왔을 때 그때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를 가진 사람은 전부 수익 중이야. 그러면 조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가격 조정, 주가가 떨어져서 조정을 받든 행보를 하면서 조정을 받는 기간 조정이 나오건 시간이 지나면 둘 다 시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익 난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새로 산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매물 압박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그때 그러고 다시 상승할 때 사야 되는 거고 지금 막 전부 추격 매수하는 것은 지금은 아닙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품은 아니다. 그러니까 거품이지만 터지지 않는다. 촉이다. 촉이다. 예. 아직 더 간다. 그렇지만 급등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번에 다 사면 안 되고 한 30% 미만으로 조금 사는 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 엔비디아도 잘 가고 그 다음에 AMD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엔비디아, AMD 반반씩 담으라고 하셨는데 AMD도 많이 올랐습니다. AMD도 잘 가더라고요. 폭등했습니다. 네, 네, 아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반짝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비트코인이에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이상 급등을 했어요. 6만 2천, 3천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영상을 또 워렌증권 에듀 TV 유튜브 채널에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전제는 제가 비트코인 전문가는 좀 아니고요. 주식 전문가인데 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뭐 비트코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투자 심리에 관련된 게 적용을 받는 거니까 어찌됐든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집중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을 이해를 하려면 반감기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반감기를 이해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처음 나온 2009년부터 10분마다 블록 한 개를 쌓으면 50개의 코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세 차례 반감기를 거치면서 이제 채굴 보상이 6.25개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2024년에 올해 또 한 차례 이제 반감기가 나오면 3.12개로 줄어들 건데 이 반감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쨌든 이제 2040년이 되면 블록당 보상이 0에 거의 가까워지면서 비트코인 공급량이 이제 2,100만 개로 제한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 원리인데 일단 반감기는 2009년 블록당 채굴 보상이 50개 코인을 보상을 했고요. 2012년에 이제 블록당 채굴 보상이 25개로 반감을 했고 2016년에 이제 블록당 채굴 보상이 12.5개 보상으로 반감을 했고 2020년 블록당 채굴 보상이 6.25개로 보상으로 반감했고 이번에 이제 3.12개로 반감할 거라는 거죠. 반감기가 되면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이번 반감기 이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데 과거에도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전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란 기대감에 이미 선반영돼서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있는데 좀 자세히 보시면 이제 과거 2012년 반감기, 2016년 반감기, 2020년 반감기 이후 많이 올랐어요. 이게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많이 오른 거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이제 이게 비트코인 공급량하고 채굴 보상에 관련된
코인 데스크라는 것을 만든 그래프인데 이 반감기가 채굴 보상이 이렇게 줄어들면 50개 여기 50개에서 25개로 줄어들고 25개에서 12.5개로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 총 공급량이 2,100만 개에서 이제 수렴한다. 마지막에는 보상이 점점 더 0에 수렴하는 거니까 이런 관점인데 요걸 좀 자세히 좀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제 2012년 1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7.5달러였어요. 근데 2013년 4월에 265달러까지 되면서 37배 올랐어요. 이 당시에. 그다음에 2016년 6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775달러였는데 이때 반감기였으니까 그 이후로 2017년 12월에 19,800달러까지 오르면서 25배 올랐어요. 그다음에 2020년 3월에 3,851달러였는데 2021년 4월에 64,000달러, 2021년 11월에 68,000달러까지 오르면서 한 18배 정도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었는데 그럼 지금에 와서 현재 이제 2023년 1월 달에 16,800달러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얘가 68,000달러에서 내려서 16,800달러까지 내렸는데 지금 가격 63,700달러라면 2.7배 오른 거예요. 얘가 여기서부터 16,000달러가 63,000이 됐으니까 차액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20만 달러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만약 20만 달러까지 간다면 11.8배 오르는 거예요. 저 어디 대비해서? 요거 16,800달러 대비 요거 대비 네. 11.8배 오르는 건데 이게 설득력이 논리력이 있는 게 과거에 2012년은 37배 올랐고 2016년에 25배 올랐고 2017년에 18배 올랐어요. 네. 그럼 이번에 11배 오른다면 괜찮은 설득력이 있죠. 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6만 달러인데 20만 달러 간다고 하자고요. 20만 달러 간다고 전제를 한다면 세 배가 되는 거니까 뭐 6만 그렇죠. 달러 빼면 그렇죠. 200% 수익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년 말까지 만약에 20만 달러 간다는 전제를 그걸 인정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200% 수익이면 주식에서 200% 갈 종목이 널렸다는 거지. 네. 엔비디아가 지금 몇 배 올랐습니까? 네. 과거 테슬라가 얼마나 오르고 메타가 얼마나 올랐어요. 그렇죠. 굳이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하락 리스크가 있는 비트코인 투자보다는 이제 저는 주식을 잘 골라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지금 상황에서는. 네. 물론 이제 16,000달러일 때는 아니죠. 그때는 뭐 살 수도 있었죠. 그렇죠. 그때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그런 말 했어요. 68,000달러까지 가다가 이게 내려올 때 제가 2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도 비트코인 삽시다. 수강생한테 그래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 비트코인에 그 설득이 되지 않아서 내 자신을 설득하지 못해서 투자는 본격적으로 안 하고 있지만 연구는 한때 했었거든요. 네. 이게 뭘까 뭐 이렇게. 그랬는데 어쨌든 2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투자를 합시다 했는데 얘가 16,000달러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때 제가 안 샀어요. 네. 사산 소리 안 했어. 네. 그 이유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 거야. 금리가 올라가면 제도권 안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암호화폐에 있는 투자금이 제도권으로 돈이 들어올 거니까 제가 많이 못 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지금 오르기 직전까지 폭락했죠. 뭐 3만 4만 달러도 오르내리다 말았어요. 그냥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반감기 기대감에 막 오르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해서 안 샀었다고요. 근데 그때 샀다면 지금 뭐 11배니까 괜찮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2배 올랐지만 하지만 지금 와서 산다면 2배 200% 수익률이라면 그거 할 바에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왜 하락 리스크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급등했죠. 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3만 달러가 뭐 어떨 거냐.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걸 제시한 게 제가 이 얘기예요. 여기 2012년에는 저점 대비 37배 올랐고 2016년에는 25배 올랐고 2020년 반감기에는 18배 올랐고 지금 11배 오르는 게 이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판단 아니냐. 네. 뭐 30만 달러 간다고 누가 그걸 장담할 수 있겠냐.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소액으로 하거나 하려면 소액으로 하거나 그렇지 본격적으로 몰빵 투자는 적절하지 않다. 비트코인 대형 위주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